자, 시작합시다. 다음 주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정식 공지를 할 거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모의고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지? 원래 모의고사처럼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해가지고 한 30문제 정도? 그래서 목요일 날 치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뭐 답이나 답 좀 불러주고 해설 조금 해주고 그렇게 진행해볼게요. 본인이 이제 몇 점 맞는지 이제 한번 점검해보세요. 됐습니까? 네. 자, 일단 목요일 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1시간 아니에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2시간인데? 수학하고요. 이거 1시간씩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시잖아. 근데 다음 주 계약인데요, 저희. 시간표 바뀌나? 아, 시간표 맞네. 그대로 뒀는데 근데 저희 계약이라서 5시에 올 수가 없는데. 시간표 바뀌겠지 그러면. 일단 월요일은 그대로 하잖아. 그럼 월요일 날 일단 다시 얘기해줄게. 나도 뭐 이렇게 시간표 받은 게 없어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월요일 날 얘기해줄게. 좀 물어보고. 자,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 1문단부터 볼 건데 여기 지문 자체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 지문이 조금 더 할만합니다. 자, 보자. 자, 1문단 볼게요. 일반적으로 나왔지, 얘들아. 여기 일반적으로에 밑줄 쳐볼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써놔. 사회 통념상이라고 해. 사회 통념상. 그래서 선지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대. 가정한다는 건 뭐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일단. 그치?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화살표 좀 그어봐, 얘들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화살표 그어봐.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별표,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한대. 자, 내가 독해하다가 독서 비문학 보다가 그러나 같은 거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지? 그러나 별표.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비문학 잘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꾸준히 해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자동 반사로 이런 걸 하게 돼. 그러는 순간 어때? 예전보다는 글들이 잘 읽혀지고 문제를 보면 답이 잘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복이야. 결국 반복이야. 반복밖에 없어요, 공부는. 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에 뭐가 소모된대? 비용이 소요된대요. 현실에서는, 레알에서는 정보 취득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 주체들은, 자, 중요한 거 나온다.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대요. 어디에서는? 현실에서는.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 비용 제약이 상이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상이? 서로 똑같다, 서로 다르다. 입자가 다르다, 입자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뭐라고 한다? 별표.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개념이 나왔네요. 개념. 그치? 네. 자, 여기 채워봅시다. 동그라미 1번. 뭐 써야 될 것 같아? 뭐뭐뭐 상황 써 있으니까. 어디 있죠? 여기 바로 옆에 1번. 네. 무슨 상황 써야 될 것 같아? 행위. 아니 여기 동그라미 1번.
정보 비대칭. 상황자를 골라봐. 야, 상황자를 빨리 찾아봐. 저기서 상황. 상황 어디 있어? 상황. 그래. 써놔. 정보 비대칭 상황.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 쓰면 돼. 자, 됐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여기 현실. 현실에서는 정보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 주체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일까? 불완전한일까? 불완전한. 불완전한. 쓰세요. 2번에다가 불완전한. 여기도 2번에다가 불완전한. 자, 2번은 불완전한 들어가는 거야. 불완전한. 자, 썼어요? 네. 썼으면 다 칠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1번이 다시 나온 거야. 알겠지? 여기다가 정보 비대칭 상황. 정보 비대칭 상황. 정보 비대칭 상황. 자, 읽어볼게요. 각 경제 주체마다 정보 취득을 위한 자, 뭐가 상이하다고 써 있어요, 여기? 비용 제약. 비용 제약이 상이하여 서로 달라. 지니고 있는 정보의 여기 써 있다. 양과 질.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됐어요? 네. 자, 이제 우리 이문단으로 가봅니다. 자, 이문단 보세요. 자,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대요. 자, 일단 정보 비대칭 상황이란 상황에서는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대. 거래의 한쪽이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대칭은 뭐겠어요? 여기 지문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칭은 똑같겠죠. 네. 비대칭은 뭐야? 서로 다른 거죠. 알겠니? 야, 소비자랑 판매자가 있을 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처음에 정보가 많겠어, 적겠어? 많아요. 많겠지. 물건을 처음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거의 알아볼라? 몰라요. 모르지. 알겠지?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있잖아. 명차, 독일의 명차. 벤츠가 있잖아요. 응? 자동차. 그죠? 벤츠. 그럼 얘네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독일산이 비쌀까? 중국산이 비쌀까? 독일이요. 독일산이 비싸겠죠. 자국산이. 중국산은요? 싸요. 싸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 아끼려고 중국산 배터리를 썼어요. 그죠? 그랬다가 인천 청라란 지역에서 대폭발이 나가지고 수백억 피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벤츠, 너 이거 쳐봐. 벤츠 이미지가 추락했거든. 그래서 쌤이 그 사건 터지기 한 달 전에 차 팔았어. 이거. 아 진짜요? 못 팔 뻔했어. 알겠지? 네. 왜? 한동안 사람들이 이 차 샀겠니? 아니요. 미쳤니? 절대 안 사지? 맞지? 자, 그럼 뭔 얘기하려냐? 얘네들이 판매자잖아? 이 중국산 배터리를 한 거를 소비자가 알까? 몰라요. 모르지 얘들아. 어떻게 알아? 사기도 전에 막 차 뜯어가지고 이게 무슨 사인지 막 어떻게 봐요? 판매하는 놈이나 알고 있지. 이해가? 네. 이런 게 정보 무슨 상황이라고? 비대칭.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나오면 별표야 얘들아.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예를 든 거야? 정보 이거. 비대칭. 알겠지? 오케이. 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이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 정보가 부족한 쪽이 네모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대. 그럼 역선택이 뭐죠? 역선택 네모.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밑줄 짝 치세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끊어주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 중 끊어주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대요. 이게 역선택이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보자.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 비용, 보험료를 정하면 자, 요거는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책정하면 자, 일단 지웁니다.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됩니다. 여기 밑줄 치세요.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고 끊어줘.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된대. 보험료가 낮게 된대. 자, 여기 높고 써주시고 높고 한번 안 치시고. 자, 그 결과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에 직면하게 돼요. 자, 봐봐.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된다고? 낮게 책정이 되나 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무슨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역선택. 역선택에 직면하게 된대.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점점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이 뭐예요? 저 보험 뭐 할게요? 그냥 해지할게요. 알겠죠? 보험 해지할게요. 보험 안 합니다. 이탈을 가속화하게 되는 악순환 별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보험회사는 계속 고객들을 유치시켜서 보험료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지? 오케이? 근데 이러한 역선택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자꾸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우리 채워봅시다. 자, 이 문단 채워보자, 얘들아. 자, 이 문단 여기. 잠깐만. 여기 채워볼게요. 동그라미 5번이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 자, 5번에 무슨 선택 써주셔야 돼? 역선택 쓰세요. 역선택. 그러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5번도 역선택의 개념이 되겠죠? 자, 6번이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될 수도 있는 현상이래. 6번은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이 역선택 때문에 역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험시장에 대한 예시를 든 거야. 자, 보험회사가 고객의 정확한 위험 수준을 몰라서 7번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대. 7번 뭘까? 위험 수준. 앞에 하나 더 있잖아. 보험료. 위험 수준이라는 글자 앞에 하나 더 있잖아. 평균적. 그치? 평균적 위험 수준 써주세요. 평균적 위험 수준. 이해가요? 봐봐, 여기 써있잖아. 보험에서 나왔고 평균적 위험 수준. 맞아?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평균적 위험 수준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위험 수준이 무슨 고객이 이탈이 있다는 거 같으면 이탈자를 빨리 찾으면 여기 이탈 나와 있잖아요. 맞지? 낮은. 그럼 이탈 뭐야? 낮은. 오케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은 이탈하고 높은 고객만 가입하게 된대. 8번은 낮은, 9번은 높은.
자, 결국 예상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보험료가 점점점 올라가는 여기 써 있는 무슨 순환? 악순환. 악순환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나갑시다. 자, 이어서 가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쳐놔요. 이 문단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야기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대요. 다시 여기 써있는 다양한 방법에서 방법은 뭘 위한 방법이야? 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야? 역선택이야. 자, 대표적인 첫 번째 전략이 신호발송이래. 신호발송.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세요. 신호발송. 자,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랍니다. 개념이니까 밑줄 쳐야죠.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끊어주고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래.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지? 자, 예를 들어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별표. 예를 들어 별표 쳐놔. 그럼 뭘 위해서 예를 든 거야? 뭐를 설명하려고? 다양한 신호 발송이요? 그죠? 신호 발송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거지. 그지? 갑시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글은 예시가 되게 많네. 맞죠? 예시되는 게 되게 예시. 많아. 자, 노동시장에서 학위가 뭐예요? 학벌. 무슨 학교인지, 뭐 석사인지, 박사인지, 알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 성적 이런 교육 수준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대요. 어디에서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어느 시장? 노동시장.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3억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세웠어요. 어떤 사람 뽑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아니야? 네. 내 돈 까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그래서 하면 돼요. 항상. 오케이? 왜 사장들은 자꾸 저렇게 학벌 볼고 예를 들어 학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좀 성실한 사람 뽑으려 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 알겠지? 그 회사를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얘들아. 맞지? 인테리어비 너네 알아? 네. 어쨌든 뭘 하나 차려도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 인테리어가 아무리 싸도 얼마인 줄 알아? 야, 이 정도 평수만 인테리어 해도 어쨌든 1,000만 원대야. 진짜요? 진짜 비싸. 이제 학원 다 하면 얼마예요? 수억하죠. 아 그래요? 아파트 한 30평대 인테리어만 해도 1억 넘어. 아무리 싸게 해도 한 7천만 원이야. 그 인테리어에 야, 다 돈이야 얘들아. 알겠어? 막 냉장고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아니 인테리어는 거는 막 이렇게 막 벽지하고 하고 막 그지 위에 뭐 달고 이런 것들. 아니 가전 빼고요? 그죠? 가전 빼고죠. 그건 그건 생명기록 인테리어가 지나가요? 아니지. 가전 제품 그냥 따로 사야지 돈 주고. 되게 비싸 얘들아. 많이 비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경력이야. 한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많이 세우는 거야. 그럼 전문가가 되잖아. 그러면 저런 것들을 어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결국 성실성이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냐? 네. 한 3개월 하고 도망가고 한 2달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전문성이 안 생기잖아. 뭐 어디에서도 써주지 않아. 어디에서도. 자, 다시 노동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고용주가 뭔지 알죠? 그죠? 노동자를 뽑는 고용주 사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 이거는 이제 노동자죠.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고, 자, 높은 임금을 받을 유인이, 잠깐만 내려갈게요. 유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학 4년 지나고 좀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대학원을 또 갔네요. 대학원을 갔네요. 오케이? 그리고 대학원 플러스 각종 자격증, 전문 기술 자격증 막 다 땄어요. 그러면 남들이 취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할 거를 포기한 거야,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주한테 월급을 적게 요구할 거야, 많이 요구할 거야? 아니에요. 많이 요구해야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맞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왜 너한테 많은 돈을 줘야 돼?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채용하면 그죠?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야. 이렇게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야, 고용주한테.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처럼 자,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들여.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면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말합니다. 시간. 알겠지? 미줄 차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 비용을 들여 뭘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또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면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면 끊어주세요.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신호 발송 균형이라고 부른대요. 별 붙이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은 당연히 어때? 구직자죠. 자기 인생이잖아. 그리고 얘를 뽑고자 하는 고용주는 아직 얘에 대한 정보가 많아. 부족하지. 그럼 얘는 고용주는 얘를 관찰해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하는 거지. 저 새끼 뽑으면 좀 일 잘해가지고 괜찮겠네. 이렇게 관찰하고 추론한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둘이 합이 맞으면 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커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시를 든 거야. 뭐든지 커리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오케이. 그래야지 고용주가 잘 뽑겠지. 이해갔나? 자, 이때 저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생 비용이 낮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여기 밑줄 쳐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아직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저거를 잘 알지 못해. 자, 신호 발생 비용이 낮아야 되는데 자, 가령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예를 든 거야. 가령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야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줄까?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요렇게 묶어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설명해줄게. 자, 지금 신호 발생 균형 이후에 이때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자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또 신호 발생 비용이 낮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들 설명을 위해서 오른쪽에서 서술을 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신호 발생의 사례래요. 자,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 네모치자.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대표적 사례래요. 이렇게. 자,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자, 그다음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들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자, 저 품질이부터 여러분들 얘기 나온 거는 바로 보증제도와 관련된 또 신호발송과 관련된 대표적인 또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일단 채워보자, 얘들아. 자, 채워보자. 자, 3문단 채워볼게. 자, 여기 보시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메커니즘. 자, 첫 번째 11번. 무슨 발송 써야 될까? 무슨 발송? 신호 발송 써주세요. 신호 발송. 신호 발송. 자, 개념 봐봐요. 개념.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비용을 들여 자신의 숨겨진 특성이야. 특성을 알리는 행위야. 누구한테? 정보가 부족한 사람한테. 그다음 사례. 노동시장에서의 학위 자격증 이런 걸 무슨 수준이랄까? 교육이겠지. 교육 수준. 13번의 교육이야.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의 이거 뭐야? 보증제도예요. 보증제도. 자, 보증제도. 그리고 성립 조건은 신호 발송 균형입니다. 15번에 신호 발송까지 써주셔야 돼. 자, 신호 발송 균형이에요. 볼까?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에 드는 비용이 낮아야 유효한 신호로 작용을 한대요. 자, 비용이 낮아야 이거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뭔 줄 알아, 얘들아? 응? 봐봐.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까지 갔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격증 다 땄는데 난 그래도 29, 뭐 31살 정도야. 오케이?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나이로 인식될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별로 아니야. 적정 나이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막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시간 보내다가 한 39, 42살 막 됐어. 근데 이거 극단적 예를 들어야지. 있어 인차 얘들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고시낭인들이야. 고시낭인이 뭔 줄 알아? 행정고시 지금 있고 5급 시험, 5급 공무원 시험이야. 사법고시는 물론 폐지됐어요. 근데 행정고시는 서울대도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알겠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정도 어렵다고. 그러면 계속 하다가 안 되면 30대 후반 먹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내 이력서를 보면 어디서 일하는 흔적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구직시장,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잖아. 그럼 고용주가 과연 그 사람을 채용할까?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되지. 알겠어? 이 사람 너무 그 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린 거야. 그럼 고용주한테 보내는 신호가 약해? 약하다고. 응? 39? 근데 앞에 보니까 우리 회사와 관련된 경력이 하나도 없어. 무경력자야. 회사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알바도 안 했어. 뽑겠니 얘들아? 안 뽑지. 너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나이는 많지. 나이가 많으면 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린애들만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나이 많은 사람도 말 안 들어요. 회사 조직에서요. 알겠지? 응? 어린애들은 아예 채용을 안 하고요. 맞지? 응? 막 경력이 없는데 45이야. 그죠? 잘 안 뽑아요. 말 안 들어요. 응? 이렇게 막 하자가 막 아우 피곤해요. 말 안 듣는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적어야 이 사람한테 어때? 신호로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이해가 아니? 그죠?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한 거야. 이 문장을. 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요 얘기한 거야. 지금 요 얘기. 됐죠? 그 다음 갑시다. 자, 그 다음 갑시다. 마지막 문단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보자고요. 한편. 자, 한편 정보가 부족한 쪽은 자, 밑줄 쳐야 된다. 정보가 부족한 쪽이다. 부족한 선별을 통해서 선별. 자, 선별 별표. 앞에서는 뭐 있었어요?
역선택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신호였지, 신호. 오, 기억 잘했어. 두 번째는 뭐야? 선별이네, 이제. 가보자고.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대. 됐어? 아, 저놈의 잠재성은 뭐가 있을까? 저놈은 대체 무슨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죠? 자,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뭘 제공한대, 얘들아? 선택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이거 심리 싸움이야. 상대방이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래. 알겠니? 네. 자,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그러니까 보험 상품, 그러니까 얘를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 지금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설계해 놓는 거야. 그래서 야 선택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선택하겠지.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의 정보가 드러나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심리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게, 그죠? 이 선택지, 선별에 대한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별표.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다시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주로 선택하고, 아닌데요? 그지? 그냥 이 비문학은 뇌 빼고 읽어. 알겠어? 여기서 쌤이 뇌 빼라는 거는 너무 여기에 있는 글하고 본인의 현실하고 적용시키지 말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냥 이 글일 뿐인 거야, 얘는. 자, 다시.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자,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선택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알겠지? 어차피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얘랑 싸우지 마요. 자, 그 다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뭐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설계하기도 한다는 거야. 누가? 회사가. 그래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 됐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무슨 상품 가입할 때 이렇게 막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도 다 회사가 그 고객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잘 안 하기도 해요, 가끔. 제가 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봐요. 왜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지금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뭐 배웠어? 신호 발송 배웠지? 네. 1번. 그리고 두 번째 뭐 배웠어? 선별 2번 배웠다. 그리고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대요? 평판 구축이 있대요. 자, 이제 3번 해야지. 그래서 역선택 극복을 위한 방법이 지금 몇 개 나왔어? 총 3개야, 3개 얘들아. 자,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 공급자는 고객들에게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세요. 이렇게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 이건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저거 알바도 많잖아요. 알바. 응? 너 저거 알바 해봤냐? 아니요. 난 해봤어. 대학교 때 애들이랑 같이 평점 알바랑 리뷰 댓글 알바. 얼마 받아요? 그 당시 때니까 한 건당 500원인가 3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리뷰 댓글을 써가지고 거기에 막 댓글이 많이 달리고 막 어때 하트 막 되잖아. 그러면 저기 추가로 좀 더 받았어요. 아, 근데 그냥 힘들더라. 쉬운 게 아니던데. 처음에는 재밌게 하거든. 써가지고 재밌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 반복되니까 못 해먹겠더라. 할당량 있어요? 할당량. 기억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어쨌든 하는 만큼 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갑시다. 자, 조금만 금방 쉬운 시간 줄게. 자,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위주시작.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자, 정보 비대칭 여기다 꼭 써놔. 역선택.
정보 비대칭이 생기면 역선택에 직면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는 말이나 역선택을 극복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자,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고, 자, 밑줄.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 채우보고 쉽시다. 채우보고. 선별. 네, 17번에 선별 써야겠죠. 선별. 17번에 선별. 그 다음에 개념 봐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 잘했네요. 선택지를 제공해서 상대가 스스로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협 수준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문단. 자, 3. 무슨 구축이죠? 평판이야, 평판. 평판 구축입니다.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공급자가 좋은 평판을 구축해서 특성을 알리는 방법으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의 리뷰 시스템 평점 제도입니다. 자, 결론 가세요. 결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현재 ING 발전 중임. 이러한 발전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자, 잠깐만 좀 끊어갑시다.